그래서 우리가 경기 예측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에 더 폭락은 결국은 3개월 안에 끝나요. 3개월 안에. 3개월 만에 다시 복원되는 폭락이기 때문에 절대 두렵지 않다는 거죠. 스마트마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 스마트마니는 습성상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사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절대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연 15%가 목표가 되셔야 돼요. 연 15%.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죠.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번 우리가 2년 됐죠, 만난 지. 그렇죠. 예. 그때 2020년 코로나 직후에 거의 한 3년, 횟수로 3년 되네요. 네. 계속 전무님 아닙니다. 딱 하다가. 만 2년 됐습니다. 만 2년? 네. 계속 전무님 하다가, 네. 이제 대표님. 이제 직접 또 창업을 하시고. 예. 네. 어떻게, 지금 괜찮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4월 19일자로 이제 뭐 등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11개월 만에. 되게 오래 걸렸다면서요? 예, 엄청 오래 걸렸고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조금 답답하기도 했었는데 항상 제가 투자의 본질에도 써놨지만 세상사는 항상 세웅질마다 네, 그 생각으로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최근에 뭐 2,600이 깨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P 500이 이번 5월 달에만 지금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보합으로 끝났는데 5월 달에 마이너스 13%까지 빠졌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험악한 장을 아주 이렇게 운이 좋게 그러니까 예, 저 건너뛰고. 자산을 들고 있지 않고 주식을 네. 들고 있지 않고 있었다는 게 마음 편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사명 변경하고 그리고 증권거래소나 여러 그 유관기관에 저 이제 채슬리 투자자문으로 이름 등록하고 그거 하는데도 또 한 3주 걸려가지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운용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인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 승승장구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 달에 만들어서도 그렇게 어려웠고 근데 사실 4월? 아니야. 이번 올 1월서부터 계속 악재들이 겹치면서 네. 정말 안 좋았죠, 시장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장 뭐 횡보장도 이제 더 나아가서 횡보장도 끝나고 이제는 하락장이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식에서 이제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위험 자산은 네. 덜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일단 현 시장 상황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약세장이 됐을 때 이 약세장이 어떤 약세장인지 예, 그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 이런 약세장이 왔을 때 조금 더 현명하게 이제 대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때도 1,100 간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1,100포인트 가지 않고 마이너스 한 35% 정도 빠진 상황에서 가파르게 이제 반등이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3월 초에 골드만삭스에서 베어마켓 이센셜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약세장의 본질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쫙 나열을 해놨었는데요. 지금 예일대 교수로 가 있는 로버트 실러 교수가 과거에 이런 약세장의 성격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로 구조적 약세장, 그리고 경기 순환적 약세장, 그리고 이벤트 약세장.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한 부분을 가지고 골드만삭스가 또 분석을 쫙 했어요. 한 100년 넘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는데 그 요약을 해드리면 이 구조적 약세장이 보면 한 시장이 한 50% 정도 빠지는 네, 그런 약세장이 있는데요. 그런 약세장은 언제였었냐면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닷컴 버블. 그리고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 네, 그런 약세장이 구조적 약세장이라고 하고요. 네. 그 우리가 겪었던 불과 2년 전에 겪었던 그 코로나19 그것은 그때도 골드만삭스가 이것은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벤트. 네, 어떤 특정 이벤트가 빵 터지면서 나온 약세장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과거 1987년 블랙먼데이 때도 S&P 500이 35% 빠졌었는데 그때랑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가 구조적 약세장으로 생각해서 한 번 더 빠지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입장이었고요. 저도 그때 똑같은 입장으로 이제 여러 채널에 나와서 지금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보다는 뭐 강세 마인드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럼 보자고요. 이번에도 그러면 지금 S&P 500 기준으로 고점 대비 20%나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금 한 24%까지 빠졌었거든요. 3,300대에서 2,540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약세장은 어떤 약세장인가라고 보면 지금 모두 다 얘기하는 게 물가, 그다음에 페드의 긴축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경기가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요새 저 키워드가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렇죠. 예. 원인이 뭐가 됐든, 근데 원인은 이제 인플레이션인 거고요.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기 침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 순환형 약세장에 대해서 다들 겁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 순환형 약세장은요, 20% 정도 빠지는 장이 경기 순환. 이제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네. 그래서 구조적 약세장이 가장 많이 빠지는 약세장이고요. 그렇죠. 50%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 블랙만데이 이런 이벤트가 블랙스완이 나왔을 때죠. 그런 블랙스완이 나오면서 빵 이렇게 시장이 조정이 들어가는 게 한 35% 빠진다면 경기 순환적 약세장은 과거 데이터를 보면 한 20% 빠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S&P 500이 20% 빠지고 코스피가 24% 정도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그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대부분의 얘기가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미 시장이 다 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이런 반론도 있잖아요. 뭐냐면 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 우리가 버블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가가 코로나 이후 20년, 21년 엄청 올랐잖아. 예. 그 오른 상태에서 20%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를 적용해도 될까? 네. 왜냐하면 그만큼 버블이 끼어 있으니까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닷컴 버블 때 그 PER이 거의 80배 정도 갔었던 나스닥 지수가 당시에 1,400에서 5,100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1년 반밖에 안 됐었거든요. 아, 98년도에. 그러고 나서 딱 2년이 지나고 났더니 그 5,100이 다시 1,400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거품은 반드시 되돌리게 돼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이 그래도 거품이 꺼지는 시장이면 좀 더 빠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S&P 500 기준으로 이 시장이 거품이 아직까지도 아니야. 얘는 더 빠져야 돼. 여전히 역사적 평균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높아. 그런 수준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S&P 500 기준으로 PER이 17배예요. 17배? 예, 이번에 그 5월 중에 그 16.3배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17배가 이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는 우리가 이제 또 ROE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피가 PER이 10배. 네. 2630 정도가 이제 PER이 10배라고 보면 되거든요. PER도 10배고 PBR도 1배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ROE는 지금 딱 정확하게 10%입니다. 10%? 예. 그런데 그러면 미국 기업의 ROE는 S&P 500 전체 평균이 얼마인가? 라고 보면 24%예요. ROE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을 얘기하는 건데요. ROE가 24%면 PER이 한 24배 해도 돼요. 근데 지금 17배라는 거죠. 17배. 예, 그런 측면에서 거품은 거의 다 빠졌다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의 거품이 좀 지나친 거 아니었나라고 봤을 때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줌 비디오. 줌 비디오. 네. 그렇죠. 줌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한 75%. 예, 하락이 나 있고. 엄청 빠졌어요. 네. 그리고 뭐 텔레닥 같은 거. 코로나 상황에 그 직접 대면 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원격 진료하는 업체들 보면 마이너스 70%, 80%. 네, 그렇게 보면 닷컴 버블 이후에 그 버블이 깨졌던 2002년도까지 거품이 깨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거품이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거품이 끼어 있었던 업체들은 다 빠졌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 있잖아요. 넷플릭스 그 큰 주식이 네. 거의 70~80% 빠졌죠. 75% 빠졌는데요. 그 넷플릭스가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가 불과 1년 전, 2년 전에 빵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빵에서 N이 넷플릭스였었는데 그 빵 기업 중에 큰 폭의 조정이 안 나온 기업은 지금 애플 하나 유일하고 페이스북 박살났죠.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죠. 아마존 박살났죠. 네,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거품은 이미 지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다. 네, 많이 빠졌고 그래도 S&P 500이 20% 빠졌으면 덜 빠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20%에서 최근에 이 그 소위 말해서 그 플랫폼 기업들의 거품은 왕창 다 빠졌는데 뭔가가 올라왔거든요. 그 뭐가 올랐냐 보면 에너지 기업들이 올랐던 거죠. 에너지 기업들. 그러면 에너지 기업들의 상승은 지금 거품 아니냐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에너지 기업이 불과 2년 전에 어땠습니까? 유가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가고 진짜 지금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이었죠. 상상도 안 되죠. 네. 불과 2년 전에 쉐일 업체들이 다 망할 것처럼 얘기가 됐었고요. 그죠? 그러면서 유가가 뭐 나스닥 물론 그게 유가 선물이었지만 그 CME라고 하는 시카고 그 멀켄타일 익스체인지라는 거기서 거래되는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를 갔고 실질적으로 유가가 뭐 20불대, 10몇 불대까지 그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쉐일 업체들의 BEP가 뭐 35불, 40불이었기 때문에 이 쉐일 업체들이 다 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쉐일 업체들이 다 망하면서 이 쉐일 업체들이 빌려간 론을 가지고 만들었던 무슨 CLO 뭐 등등이 다 부실화되면서 그렇죠. 큰일 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쉐일 업체들이 완전히 초대박을 터뜨리고 있어요. 그러게 이게 그때 그 주식이나 채권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돈 엄청 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 나스닥에 있는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하락을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지금 S&P 500이 20% 정도까지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우려하는 거품도 이미 다 빠졌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S&P로 보면 또 20%지만 나스닥으로 보면 30%뭐 이런 네, 얘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떨 때 나스닥을 지표를 우리가 인용을 하고 어떨 때 S&P를 인용하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 주가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건 나스닥 지수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우리나라는 코스피의 제일 상단에 보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스닥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그런 부분들이 나스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나스닥 기업들 그리고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뭐 이런 거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습니다. 간접적으로 걔네들의 이제 밸류 체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긴 한데 S&P 500 하면 우리나라는 코스피 200 하면 200 종목이나 좀 많아 보여 한데 S&P 500 하면 그렇게 기업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왜 그러냐면 그 S&P 500에 미국을 대표하는 그렇죠. 다우 종목하고 또 미국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나스닥의 대표 종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S&P 500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에 있느냐를 저희는 계속 체크를 하는데 지금 17배면 굉장히 착한 밸류에이션에 와 있다. 네, 절대 이제 비싼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 투자의 관점에서 한국 주식, 그다음에 미국 주식, 왜냐면 또 이 미국 주식 작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역시 미국 주식을 해야 돼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또 말씀하신 대로 너무 폭락을 하다 보니까 뭐 손실이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어떤 주식이 더 나을 것이냐, 한국 주식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네. 그 부분도 저도 뭐 저희 고객들한테는 일단은 올해는 한국 주식만 투자를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 미국장이 나빠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1250원이라는 환율을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10만 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죠? 10만 불이 있다라고 하면 10만 불을 바꿔서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하려면 1,100원인 환율에서는 1억 1천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1억 2,500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또 1년 정도 지나면요. 환율은 또 1,150원 밑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미국 주식에서 수익을 냈지만 그걸 원화로 환산해서 1년 뒤에 평가를 해보면 오히려 환해서 까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재작년에 우리가 2020년 12월 달에 보면 1,100원이 깨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투자의 본질에서나 그 2020년 8월 달에 그 인터뷰에서 내년에 뭐 3,000포인트 가고 환율은 1,050원까지 떨어질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해놨었는데요. 그 환율도 보면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50원 전후의 이 환율에서는 한국 기업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생각이고요. 한국 기업들은 또 1,250원 이상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방금 1, 2, 3, 4등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면 전부 수출 기업이에요. 이 수출 기업들한테 굉장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는 항상 1,250원대에서 투자를 해놓으면 1년 지나고 보면 환율에서도 먹고 주식으로도 먹고 그래서 1년 뒤에 국내 주식으로 번 수익으로 미국 주식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부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텍스잖아요. 세금. 세금. 네. 근데 지금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습니다. 이번에 연말에 뭐 하기로 했던 것도 좀 연기가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금 없이 똑같이 뭐 저는 미국장 그다음에 한국장 똑같이 다 반등이 들어온다고 보는데 그 반등이 들어왔을 때 15%에서 한 25%의 수익을 낸다고 했을 때 한국장은 세금이 없다라는 또 큰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한국 시장 어떠한 계기로 오를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환율 문제.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럴까요? 지금 1,250원대 그 이상의 환율이면 우리가 기본이 1,100원대라고 봤을 때 네. IMF 때를 떠올리더라도 이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이 상황에 외국인들이 막 사줘야 되는데 네. 외국인들은 이게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예. 그 부분도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첫째는 2020년 그러면 3월 코로나 이후부터 우리 시장이 3,300을 갈 때까지 그럼 외국인이 올렸냐? 외국인은 안 샀었죠. 예. 그래서 지금 2년 동안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 분들이 거의 150조 넘게 샀고요. 한 170조를 사셨는데 기관 외국인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외국인이 사야 반드시 지수가 오를 수 있다. 예, 요 부분도 정확한 팩트는 아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수출 기업이 많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020년 3월 이후로도 지수는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전자가 처음에는 못 올라갔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2020년 10월 말부터 반도체 가격이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코로나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한 호황을 누렸고 그 플랫폼 기업들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도 늘리고 서버도 늘리고 그죠? 그런 투자까지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나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순매수하고 순매도하고는 반도체 시황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25%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부분은 반드시 외국인이 꼭 들어와야만 주가는 오르는 건 아니다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이 정말 눈에 띄게 들어오는 것은 2020년 11월 달에 외국인이 7조에서 8조 정도 샀는데 그때
예, 그때 그 한 달 동안에 반도체 매수가 거의 60% 이상 넘었었어요. 그 반도체에 약간 이렇게 바이어스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박 대표님은 앞으로 우리 증시 이제 어느 충분히 거품이 빠진 상황, 거품이 빠졌다기보다 하여튼 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보시는 건가요? 네, 뭐 다 빠졌으면 뭐합니까? 올라갈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2020년 코로나 때는 그러면 왜 올라갔었냐? 처음에 올라갈 때는 다들 이게 말이 돼? 지금 실물 경기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렇지. 지금 뭐 세상이 망하네 만에 막. 그렇죠. 예전에 그 뭐예요? 그 콜레라인가? 저 패스트. 네. 패스트 떠올리면서. 패스트 떠올리면서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앞으로 또 2차 팬데믹도 오고 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가는 올라갔지만 실물 경기는 더 망가질 거기 때문에 이 괴리 때문에 주가는 다시 빠질 거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었죠? 기업들이 2020년, 21년 엄청난 수익을 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 사상 최대 수출을 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 예측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도 많은 비관론자 분들께서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실제 월스트리트하고 그냥 일반 메인스트리트의 이 차이가 결국은 월스트리트에 이게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거품이다라고 했지만 월스트리트의 이 주가 움직임이 정확했던 거였죠. 네.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도 나중에 올라갈 때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돼?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2019년 대비해서 더 망가질 건데 라고 얘기했었지만 2019년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7조 7천억이 나왔었다가 2020년 코로나 때 오히려 36조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도 결국은 이익 모멘텀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 주식시장은 정확하게 그렇게 이익이 회복할 걸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제 IQ는 80, 시장 IQ는 2만. 네. 시장에 순응하자. 예. 네. 그래서 시장은 이번에도 정확하게 뭐 제 얘기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의 얘기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은 정확하게 그 이익 모멘텀으로 움직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제대로 지금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보시면 지금 최근에 미국 그다음에 국내 보면 미국 시장도 그렇게 나스닥은 30% 빠지고 S&P 500이 20% 빠졌지만 에너지 기업도 50%씩 올랐거든요. 예, 그 뭐 쉐브론이라든지 엑슨모빌이라든지 이오지 리소스라든지 옥시덴탈 뭐 등등 해가지고 꽤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지금 이익이 엄청나죠. 유가가 그렇죠. 올라가는 바람에. 시장은 이렇게 계속 정확하게 다 계산을 하고 움직입니다. 자, 움직인다면 하반기 내년 기업들의 이익이 그렇게 급감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리오프닝 쪽은 리오프닝대로 지금 유가가 올라가서 원가 부담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여행사나 항공사 부킹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킹이 풀 부킹이 되면서 가격도 예년 2019년 대비해서도 20%에서 많이는 50%까지 지금 가격이 올라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경기 예측 가지고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보시는데 경기 예측은 함부로 우리가 하지 말고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정말로 올 하반기 내년에 공급망 차질이 해소가 되고 중국의 봉쇄가 풀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만약에 물가가 다시 안정화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분들 입장을 또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분들은 뭐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이것은 이제 결국 기업의 이익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가 상승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연히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맞습니다. 그로 인한 충격.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한 10% 정도 그 이익이 줄어든 상태로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안 좋게 나오는 결과들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이제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요새 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문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해나가지만 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냐. 네. 결국 못 잡기 때문에 더 강한 조치, 뭐 75bp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50bp가 더 늘든 아니면 긴축의 강도가 더 강해지든 여러 가지 형태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치들 이것이 결국은 시장을 충격을 주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하거든요. 이 그렇죠.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실제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 물가 상승, 네, 이 부분이 주가에 앞으로도 어떻게 더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코로나 때에도 제가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주가 상승이 비이성적인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저희 회사 바로 앞에 있는 건물에 식당 얘기를 했었어요. 식당 5개 중에 2개가 망하면, 예, 5개가 2천만 원씩 총 1억의 매출이 그 빌딩 안에서 일어난다면 실제로 그때 하나가 망했었어요. 망하는 바람에 왜 망했겠습니까? 매출이 갑자기 확 그렇죠. 줄어서 망한 거잖아요. 망했는데 이 살아남은 네 식당은 코로나가 완화되고 나면 다시 1억이라는 매출이 복원됐을 때 이제는 4개, 5개 중에 4개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한 식당이 2천만 원씩 가져가다가 이제는 2,500씩 가져가게 되니까 그래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2,000에서 2,500이 됐으면 25% 매출 성장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더 혹독한 경제 위기가 와서 2개가 망해버리면 1억을 나누기 3 하게 되면 3,330이라는 매출을 가게 되고 그러면 엄청난 이익 성장, 매출 성장이 나온다. 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물가 부담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물가 부담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원자재 가격에 대한 영향을 또 미치다 보니까 실제로 델타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크루즈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매출 아까 부킹이 풀 부킹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제는 손님들은 돌아왔는데 고객은 돌아왔는데 인건비 올라갔죠. 거기다가 그렇죠. 유가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객은 회복됐지만 이 물가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팡 기업들이 보면 인건비 상승이 제일 높았잖아요. 근데 이 인건비 부분이 보통 뭐 카카오도 이번에 거의 뭐 70몇 % 증가했고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직원 수가 100만 명이 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지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이익 훼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우리의 월급은 어땠었나 보면 계속 인건비는 상승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 때 저희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오셨는데 27만 원 받아오셨던 게 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인건비가 올라가긴 가는데 이 뭐 토마스 피케티 그 교수도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빈부격차는 계속 커질까? 예, 커질까 부분에서 결국은 노동비 상승보다도 자본 이득의 상승이 더 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가 올라갔다는 말은 미국처럼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실업률은 지금 3.6인데 인건비는 높아졌으니까 사실 미국의 소비자 개인들의 지갑이 두둑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두둑해진 지갑에 결국은 소비가 결국은 이어질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대표님도 당구 치시죠? 당구 치셨죠? 잘 못 쳐요. 예, 조금. 네. 그 남자분들은 아마 거의 다 뭐 당구 쳐보셨거나 아니면 담배를 태우시거나
하셨을 때 담배값이 지난번에도 세금이 확 늘어나면서 담배값이 4,500원까지 늘었을 때도 와 이렇게 4,500원이 되니까 담배 안 필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1년 지나면 정확하게 딱 복원이 돼요. 예, 그 일시적이다. 예, 당구비 말씀도 드렸지만 당구비를 처음에 300원에서 400원 올렸을 때 제 학생 때 그때 보면 결국은 당구비가 300원에서 400원 올랐으면 거의 33% 올란 거잖아요. 네. 33% 올랐는데 저희가 당구를 한 보름 안 쳤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석 달 뒤에 똑같이 당구장이 복작복작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 부분이 고착화되더라도 결국은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적응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2007년도에 유가가 100불, 110불 가고 2008년도 초에는 140불 147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 10년, 11년도에도 QE1, QE2, QE3가 있을 때도 유가가 계속 110불대에서 머물렀을 때 그걸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때 실업률이 아직까지 회복이 못했던 부분 때문에 주가가 못 갔었던 거지. 그럴 때 2009년, 10년, 11년도 110불의 유가에도 크게 경제가 영향을 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을 감안했을 때 지금 수준의 유가 110불이 그렇게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는 그런 유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연준의 말대로 인플레이션은 이 정도의 수준의 어떤 긴축과 금리 인상 정도로 좀 잡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페드 연준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무서운 겁니다. 1970년대 상황이 나올까봐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때 인플레이션이 12% 뭐 네. 이랬죠. 네. 그러니까 73년, 79년과 같은 그런 오일 쇼크 사태가 날까봐 그게 무서운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그때 미국의 실업률이 14%까지도 올라가고 그런 경제에 심각한 침체 현상이 올까봐 미리 이제 손을 쓰는 거잖아요. 예, 금리를 올리면서 계속 워닝 시그널을 보내는데 지금 유가 빼고는 거의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유가는 왜 계속 이렇게 안 빠지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도 박 정부가 그렇게 시장을 좋게 보면 이제 유가 숏 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 네. 오른다고 생각하면 그럼 유가는 당연히 빠진다라고 생각하셔서 제가 그건 아닙니다. 유가의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이 공급에서 지금 러시아 사태 때문에 지금 유가가 오른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따라서 빠르게 공급이 늘어나면서 유가 상승을 제어해 주면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 시추공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추공수가 2009년, 10년, 11년 요때 막 110불대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그 시추공수가 1,300개에서 1,400개였어요. 근데 지금 몇 개냐면요. 540개입니다. 확 줄었네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개발을 안 한 거죠. 네. 그리고 코로나 때 이 시추공수가 200개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170개까지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네. 네, 1,400개가 170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셰일 업체들 다 망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유가는 회복을 했는데 여전히 시추공수가 540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원유 수입 중단 플러스 시추공수는 아직까지 늘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유가는 110불 왔다 갔다는 하고 있지만 뭐 구리 가격 5불 갔다가 지금 4불 초반대까지 빠져 있고요. 여러 가지 원자재는 이미 페드의 금리 인상에 반응을 하면서 좀 안정화되고 있다. 그래서 페드가 원하는 물가가 잡히는 게 앞으로 더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6월 달에 또 50bp 인상을 하고 7월 달에 50bp 해가지고 한 100bp만 더 올려놓으면요. 물가는 잡힐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페드는 주가가 빠지는 걸 원하느냐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가가 빠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만 있다면
거기가 더 우선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페드의 연방준비은행의 주주들이 누군가 보면 또 막 나오잖아요. 또 월가. 예, 월가에 뭐 금융자산이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결국은 페드가 이때까지 왜 주가가만 박살나고 경기가 침체가 되기만 하면 작동을 했는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페드 푸시라는 말이 나오고요. 페드는 주가가 빠지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짱가? 짱가? 네, 처럼 연준은 나타났었던 걸 감안하면 연준이 경기를 박살내면서까지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도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이제 하나, 그래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건 투자의 대가들, 물론 투자의 대가들도 의견이 좀 다르지만, 뭐, 금융 월가 얘기하셨으니까, JP 모간 CEO 같은 경우도 이제 허리케인이 온다. 그래서 네. 자기네들도 뭐 보수적으로 대차대조표를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뭔가 앞으로 한 번 더 어떤 폭락이 오지 않을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뭐 많은 그 증권사나 전문가분들 이야기하면 2,800선 정도 오면은 매도하고 네. 저점 매수를 다시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 이건 결국 한번 뭔가 안 좋은 일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허리케인이라니까 저도 좀 겁이 나죠. 네,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선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시클리컬 베어 마켓, 경기 순환형 베어 마켓에 대한 부분은 주가가 20% 빠지면서 이미 이제 선반영을 한 건데. 아, 이게 허리케인이었어?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허리케인이 블랙스완이냐라고 보면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꽤 많이 매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허리케인과 미국 사람들이 보는 허리케인,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허리케인도 결국은 경기순환적 조정, 경기 침체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정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얘기처럼 그렇게 우리 경제를 정말 박살을 내는 그런 허리케인이 오면 뭐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 역시 그렇게 이제 90년 이상 살아오신 우리 워런 버핏 우리 워런 버핏 형님이라 하기에는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90 몇 세라고 그러던데. 네, 1930년생이시니까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93세시죠. 네. 엄청 오래. 그러니까 버핏 형님 맨날 우리가 버핏 형님 그러니까 형님인데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형님,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 많으셔서. 네. 일단 우리 버핏 형님께서는 경기 예측 안 믿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버핏 역시도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얘기를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뭐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예상 못 하다가 왔을 때가 문제인 거지. 지금처럼 몇 달 내내 경기 침체 얘기가 되는 상황에서 찾아오는 경기 침체는 결국 이미 다 시장에 반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빼타꼼블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정사실화 됐을 때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하셔서 저한테 이제 그런 그렇죠. 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지금 2,600 가 있는 거고 S&P 500 기준으로도 뭐 4,100 가 있는 이유가 바로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렌 버핏처럼 그런 어떤 시장 예측, 경기 예측을 하기보다는 종목, 어떤 주식이냐에 따라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냥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 네. 지금 이 가격이 여전히 비싼 가격이면 뭐 작년에 제가 뭐 투자는 쉬는 것도 뭐 투자다, 뭐 쉼표도 음악이다라는 얘기를 작년 이제 가을에 와서 제가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가격이 애매한 가격이라서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은 가격이 착한 가격이라는 그래요. 거죠. 착한 가격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경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가격에 좋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 작년에는 이 성장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웠었는데 지금은 아까 뭐 말씀드렸던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이제는 PER 뭐 14배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PER 13배 이러면 거품 다 빠진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메타가 가치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성장주가 아니라. 미국의 PER이 17배인데 지금 13배, 14배가 됐으니까 이제 가치주는 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성장주도 사고 싶고 가치주도 사고 싶고 이렇게 사고 싶은 주식이 많을 때가 시장은 항상 바닥이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박 대표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의 이 시장은 바닥권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신다는 거고 네. 앞으로 폭락이 또 한 번에 뭐 많은 분들의 걱정처럼 폭락이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이거는 모르겠고 어쨌건 오든 안 오든 지금 이 가격대라면 충분히 사 가지고 기다릴만 하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자 여기서 한 번 더 폭락이 오면 그때 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싸게 사야 이게 수익이 예. 좋으니까. 근데 그 한 번의 폭락이 정말 있을지에 대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과연 있을까? 그거는 부분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과연 있을까? 그렇게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는 폭락은 자주 나오는 폭락이 자주 나오지는 그러니까 않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경기 순환 이상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조정장은 10년에 한 번씩 오는 거거든요. 2008년도에 왔고 2020년도에 왔는데 지금 한 번 더 온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률적으로도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 한 번의 더 폭락이 전혀 저는 무섭지 않은 게 2020년 3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 2월 달에 우리나라 지수가 2100 하다가 3월 달에 폭락이 왔어요. 1430까지 갔어요. 그러고 나서 5월, 6월, 7월 됐을 때 다시 2100 다 왔어요. 네. 2100까지 올라오는데 걸린 시간은 3개월이 채 안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내재 가치보다 훨씬 밑도는 폭락이 오면 스마트 마니들이 들어오면서 바로 이렇게 싼 가격에 주식을 다 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용을 쓴다든지 엄청난 레버리지를 쓰고만 있지 않으면 한 번에 더 폭락은 결국은 3개월 안에 끝나요. 3개월 안에. 3개월 만에 다시 복원되는 폭락이기 때문에 절대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수가 3,200에서 폭락이 왔다. 그러면 한참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한참 떨어지는 거니까. 사실 우리 한참 떨어졌지 지금. 2,600까지 오는 과정이. 그래서 작년 내내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뭐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레버리지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던 거고, 근데 2,600에서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는 걸 조심하는 것은 과거의 사례도 보더라도 2020년 3월 달에도 결국은 7월 달에 한 번 더 위기 온다. 9월 달에 한 번 더 온다 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한 번 더를 노리다가 결국은 다 낭패 보셨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그거는 신도 맞출 수 힘든 거고요. 설사 왔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3개월 안에 다시 다 복원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용기를 가지고 좋은 주식을 네. 사야 된다. 네. 근데 그 좋은 주식이 뭐냐? 이거에 네. 대해서는 또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 가치주냐 성장주에 대해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성장주 시대는 끝나고 이제 가치주의 시대야. 근데 지금은 또 아닌 것 같아. 그냥 종목 장세. 애매하니까 그냥 종목 장세. 네. 그러니까요. 애매하니까 그냥 종목 장세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815 모니톡 시청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그러면 뭘 사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핵심 우량 자산을 사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핵심 우량 자산. 그러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뭐가 핵심 우량 자산이지? 여기서는 희소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희소해야 되고요.
부동산도 여기저기 이제 아무 때나 막 이래 널려 있는 부동산 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 기업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핵심 우량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많이들 가지고 계신 삼성전자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핸드폰 지금 1등이죠.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1등이에요. 물론 이제 통신 장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전도 있고 근데 뭐 가전도 1등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물론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도체 가격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드는 이 반도체는 핵심 우량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인가라고 보면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거의 뭐 50% 가깝고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해가지고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핵심 우량 기업이에요. 그러면 핵심 우량 기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투자할 때 우리가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 변화에 투자를 하되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서 알고 투자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을 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는 기업의 변동성은 2017년, 18년도에 반도체가 되게 좋았잖아요. 되게 좋았다가 19년도에 안 좋아질 걸 미리 반영해서 주가가 18년도 하반기에 좋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빠지거든요. 그때 빠졌을 때 삼성전자가 36% 빠졌고요. 하이닉스가 42%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하반기에 하이닉스가 40% 빠졌어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33% 정도 빠진 상황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 변동성은 반도체 사이클을 타는 기업에 반도체 가격이 빠질 염려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반영을 한 가격인데, 네. 자, 삼성전자가 제가 핵심 우량 기업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 핵심 우량 기업인데 핵심 우량 기업의 주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주가가 이렇게 고점 대비 40%, 50% 빠지는 일은 아주 미국 기업에도 늘려 있는 일이에요. 예. 애플뿐만 아니라 이번에 테슬라도 1200에서 또 600 갔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50% 반토막 나는 거는 다반사예요. 핵심 우량 기업도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은 변동성이 커서 안 되겠어. 근데 페이스북 아까 메타, 뭐 빵이라는 기업들 다 마이너스 40에서 75%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안 돼가 아니고 우리가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되는데, 자, 이 핵심 우량 기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다시 사이클이 돌아오잖아요. 정고점을 뚫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네. 그러니까 다 날렸다고 생각하거든. 이번 그렇죠. 돈을 잃었다고. 네. 피 같은 돈을. 네. 다시 정고점 이상 올 것이다. 그 이상 갈 것이다. 이거에 대해 못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다들 두려워하시고 정작 이제 싸졌잖아요. 싸졌는데 이제 못 사시는 거죠. 9만 원대는 바로 12만 원 갈 줄 알고 막 샀다가 지금은 정말 이 삼성전자가 혹시 구조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6만 원인데. 네. 6만 원대. 막 그런 이제 두려움에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글로벌하게 탑티어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경쟁자. 넷플릭스는 월트 디즈니, 애플 TV, 아마존 프라임 등등의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반도체 이 디램 산업에 있어서 강력한 경쟁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직까지. 네. 그렇다면 사이클만 돌아오면 정고점을 돌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30년 차트를 한번 보세요. 계속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고 떨어질 때는 또 30, 40%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사야 되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괜찮나? 그걸 판단을 하실 때는 이 기업은 핵심 우량 기업인가? 네, 그 판단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핵심 우량 기업이고 글로벌 탑티어에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 비즈니스를 위협할 만큼 강력한 경쟁자가 돼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 내가 주식을 사면서 상승을 기대하면서 사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한다면, 근데 이제 결국 이것은 내가 어떤 투자자냐에 따라서 또 마인드가 다를 것 같아요. 네. 장기 투자, 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 투자자라면 그래 오를 때까지 버티면 돼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단타 그런 분들이 삼성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좀 괴로운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개인들이 어떤 투자를 해야 성공 확률이 높을 것이냐, 네. 이것도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죠. 바겐 헌팅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백화점에서 바겐 세일 한다라고 하잖아요. 바겐 세일을 하는데 저도 바겐 세일 되게 좋아합니다. 싼 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좋은 제품을 싸게 사는 걸 아주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울렛 가는 거 좋아하고요. 아울렛 가서 철진한 거 1년, 2년 지났는데 싸게 파는 거. 예,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제가 뭐 유행에 민감하게 막 이렇게 뭘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철진한 거 싸게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 퀄리티는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브랜드니까. 똑같은 브랜드고 그냥 일단 아웃데이티드 됐다라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싸게 파는 건데, 주가도 우리가 바겐 헌팅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 바겐 헌팅을 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시장은 좋은데 내 주식만 빠지면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 회사에 어떤 비즈니스 상에 큰 문제가 생겨서 빠지는 거니까. 그런데 시장 때문에 이렇게 물가 걱정, 페드의 금리, 매파적인 금리 인상의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걸 우리는 바겐 세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좋은 주식을 바겐 세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정말 바겐 세일이 맞나 아니냐는 그 피어 그룹들 그리고 전체 시장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S&P 500이 20% 빠지고 나스닥이 30% 빠지고 코스피도 23, 4% 빠지는 이 마켓 전체가 유동성, 페드의 유동성 축소, QT, 그다음에 금리 인상, 그런 외생적인 변수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바겐 헌팅 전략으로 가는 게 맞고요. 여기서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바겐 헌팅 개념으로 여기서는 좀 공격적으로 많이 사야 됩니다. 많이 사고. 네, 많이 사서 조금 크게 먹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왜 제가 참 좋은 질문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냐면, 코로나 때 1430에서 1700, 1800의 주식을 판 사람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빠지면 또 난 사야지. 그런데 제가 3천 갈 거니까 여기서는 잔파도 그랬죠.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막 말씀드렸던 이유가,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크게 먹는 거예요. 지금 크게 먹어야 될 구간이다. 네, 무사만루인데 무사만루에서 크게 득점을 해야 되는데, 무사만루에 내가 1점 내고 나와야지 전략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고 또 우리가 고스톱을 치다 보면 내가 쌍피를 2개나 들었어요. 그리고 광도, 그러면 광박 씌우고 피박 씌우고 해서 크게 먹어야 돼요. 거기서 크게 해야지. 그런 것처럼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성장주를 사든 가치주를 사든 다 싸거든요. 자, 그러면 10만 원짜리가 지금 7만 원 가 있는데, 7만 원짜리가 10만 원을 회복한다라고 보면 42%가 수익이 나요. 근데 여기서 7만 원에서 7만 3천 원, 4천 원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못 팔았다가는 정말 이렇게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적게 먹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부터 올 내년 초까지 저는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그런 2,850에서 3,050 사이를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게 또 예측하는 게 되게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략을 조금 25% 정도 수익을 낸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종목별로 보면
그 지수별로 말씀드린 거고요. 종목별로 보면 50%에서 100% 수익 날 것도 꽤 많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뭐 일단 뭐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거니까 네. 그건 이제 우리 박세익 대표님의 이제 투자 전략인 거고 이렇게 보는 분들 있어요. 그럼 그렇게 크게 먹기 위해서 지금 중소형주 단을 공략해야 돼? 아니면 지수 관련 대형주를 공략해야 돼? 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식상하지만 네. 그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뭐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까지는 그냥 중소형주 보통 소부장에서 먹어라. 네.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네, 참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2020년 코로나 때 이후에도 보면요. 일단은 BBIG, 빅7 종목이 올랐었고요. 그때도 결국은 보면 대형주 7종목이 먼저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나서도 2009년도에는 70주라고 해서 대형주 7종목이 먼저 올랐었고요. 이 외생적인 공포감이 심하면 심할수록 돈 역시도 돈은 아주 불확실한 거 되게 싫어합니다. 위험을 싫어하고 디폴트가 날 수 있는 거, 부도가 날 수 있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머니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박앤 세일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들어오는 자금은 스마트머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 스마트머니는 습성상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사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 기관들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난주에 보면 하루에만 1조를 사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들어왔을 때 저희도 이제 그런 기관 투자가들한테 지금은 기관 자금을 안 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바이드 딥을 할 때는 자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금을 받아서 결국은 대형 우량주 먼저 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 우량주 먼저 공략을 하시고 만약에 2,800을 상향 돌파하는 그 정도로 이제 시장을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는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대형주를 팔아서 중소형주로 저희들도 조금 이렇게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중소형주를 사게 돼 있거든요. 먼저 대형주에서 절대 수익을 좀 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로. 중소형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 보세요. 재작년에 빅7 있었고 재작년 하반기에 세미 차화정 장세 있었고 작년 2월 달부터 시장은 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 중소형주 중에서도 2차 전지 중소형주들이 엄청나게 크게 올랐었던 그런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시장이 바닥에서 회복할 때는 항상 대형주 먼저 그다음에 중소형주. 그 부분에 질문을 잘해 주신 게 중소형주 들어갔다가 뭐 대형주는 올라가는데 왜 내 것만 또 안 올라가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과거의 데이터를 수가 봤을 때 대형주가 움직일 때 중소형주는 진짜 재미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일단은 현금이 좀 있는데 그래? 박준모 얘기 듣고 그러면 여기서 박앤헌팅 좀 해볼까? 라고 생각하셨으면 일단 대형 우량주 위주로 그것도 수출 대형 우량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서 괜찮은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작년서부터 가장 크게 관심, 기대를 했던 게 자동차였잖아요. 네. 현대차, 기아. 근데 증권사에서도 모든 증권사가 아마 다 똑같이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어쨌건 간에 2위에 어떻든 간에 네. 계속 양치기 소년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번 속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겨운 거야.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형 우리가 반도체 빼면 뭐가 있을까? 네. 화학주를 봐, 철강주를 봐, 아니면 자동차를. 그럼 가장 떠오르는 게 자동차인 것 같은데 그쵸.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자동차가 보면 최근에 거의 6개월 동안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렇게 속상했던 종목이 자동차입니다. 정말 속상해하죠. 네. 현대차 작년 초에 기아차도 마찬가지였지만 애플카를 생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에 여러 가지 기대를 하면서 사셨다가 계속 이제 주가가 흘러내려다 보니까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55% 빠졌고요. 진짜 모비스 안 올라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가가 빠져 있다 보니까
많이들 속상하시고 또 그리고 어떤 루머 때문에 주가가 오버슈팅 하잖아요.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서 물렸던 많은 분들의 매물이 잠재 매물이화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거의 1년 동안은 잘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 애플카 생산이라는 그 루머가 작년 1월달, 2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거의 이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왜 이렇게 못 올라가지?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또 펀더멘탈을 봐야죠. 그렇죠. 네. 펀더멘탈을 보고 이 회사는 여전히 장사를 못해서 안 되겠어라고 하면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빠지냐면요. 2011년도에 차화정 장세 끝물에 2011년부터 거의 12년까지도 현대차 주가가 25만 원 위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6만 8천 원까지 재작년에 빠졌었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렇게 빠지는 와중에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요. 2011년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재작년에 2%까지 빠집니다. 그렇게 장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빠졌었는데 최근에도 영업이익률이 4%, 3%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현대, 기아차 둘 다 막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변화가 있었지? 네, 그 부분인데 그동안에 주가가 빠졌을 때는 내연기관차, 그다음에 수소차, 수소차가 이익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 전기차라는 큰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현대는 왜 저렇게 전기차에 대응을 잘 못하고 있지? 그런 부분까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다 아실 겁니다.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유럽에서도 3등하고 있고 북미 시장에서도 아주 잘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전기차에서 일단 전기차 자체가 지금 고마진은 아니지만 일단 전기차 시장이 고성장세로 들어가는 이 국면에서 일단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2010년도에 3년 뒤에 삼성의 갤럭시 폰이 나오면서 따라잡았던 것처럼 어느 정도 현대기아차가 늦지는 않았다. 그리고 전기차의 침투율이 아직까지 10%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시장에서 앞으로 보면 여전히 전기차의 시장이 계속 고성장하는 와중에 그래도 패스트 팔로잉 전략으로 따져보면 잘 쫓아왔다. 예, 잘 쫓아왔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개선이 된 거죠. 개선이 되면서 또 아무래도 마진이 많이 나오는 차는 우리가 SUV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SUV에서 마진이 많이 나오는데 기아차가 보면 SUV가 강하다 보니까 기아차가 확실히 덜 빠지고 빠르게 회복을 하고. 그러게요. 주가 흐름이 되게 견조하더라고요. 견조하잖아요.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라고 보면 현대차는 아주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그 제네시스 시리즈가 2015년도만 하더라도 뭐야 라는 상황에서 지금은 제네시스 시리즈가 우리가 이제 소비자라고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라고 생각해 보면 8천만 원을 갖고 GB80을 살까? 아니면 BMW나 다른 걸 살까라고 보면 GB80을 포르쉐처럼 보여요. 저는 네, 한 1억 6천, 8천짜리 자꾸만 볼 때마다 저 포르쉐인가 하고 디자인이 너무 이쁘니까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차가 잘 만들어졌는데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GB70까지 지금 전기차가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GB80까지 전기차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감안했을 때 제네시스 시리즈가 도요타의 1990년도에 출시됐던 도요타의 렉서스랑 비슷한 프리미엄급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이 프리미엄급 브랜드의 포지셔닝이 왜 중요하냐면 ASP라고 하는 평균 판매 단가가 확 올라가잖아요. 프리미엄급이니까. 그래서 마진율이 높은 제네시스가 잘 팔려야 되는데 너무 잘 팔리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제네시스 시리즈의 전기차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하나의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장사를 잘하면 결국은
주가는 올라온다.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이 믿음에서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할 게 있죠. 재작년에 우리 임 대표님하고 그 모기업의 물적 분할 때문에 우리가 좀 네, 막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성토를 너무 했더니 그래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고 싶긴 한데 현대차에 보면 현대 우리 정인선 회장님은 혹시나 그럴 가능성이 있나 보면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모비스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그 얘기가 사실은 한 15년 된 얘기거든요. 결국은 현대차 그룹에서도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안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까지 저는 들었었는데요. 그런 일은 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의선 회장님이 지금 이 사업에 열중하는 모습 그리고 현대차와 관련해서 어떤 그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뭐 나쁜 그런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상당히 괜찮고요. 오늘 점심을 누구랑 먹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현대차 주가가 안 올라가서 예, 손해는 나 있는데 배당이 이번에 잘 들어오면서 와, 배당금 짭짤하네.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차의 배당 수익률이 지금 3%가 시가 배당률 수준으로는 넘거든요. 그러네. 괜찮네요. 저금리 시대. 그러니까요. 저금리 시대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확 증은 안 됐으나 네. 심증적으로 네.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현대 그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글로비스. 네. 글로비스가 계속 좋아질 거고 네. 모비스는 계속 누를 수밖에 없다. 나중에 네. 그걸 가져 이런 것 때문에인지 몰라도 모비스의 주가가 정말 잘 안 움직인단 말이죠. 그리고 네. 상당히 더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네. 그래서 지금 모비스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모멘텀이 될 줄 알고 샀는데 오히려 이게 악재가 돼 버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투자자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의 그 가치를 측정하고 버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루머가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글로비스가 여러 가지로 약간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글로비스를 키워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주식을 산 지가 벌써 1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10년 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10년이 지난 지금도 네. 좀 씁쓸하긴 해요. 네. 사실 현대차에서 직접 뭐 그 자동차를 갖다가 운송을 보내고 하는 걸 다 할 수도 있지만 다 글로비스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제철에서 뭐 철광석을 가져올 때도 현대 글로비스한테 맡기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편하게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현대 모비스는 현대차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뭐 자동차 잘 팔면 뭐하냐. 영업이익률은 현대 모비스가 훨씬 높은데. 그래요?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루머가 있고 어느 정도 약간 심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모비스의 이익을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적으로 지금 모비스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리고 현대 모비스의 그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 모비스는 아무래도 AS를 또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가 되면 그 AS 부품 서비스 네. 이걸로 뭐 이게 현금 캐시카우인데 어떻게 될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AS를 계속 모비스가 가져가는 한 현대 모비스의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그래도 좋게 유지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가격은 너무 착하다. 너무 착하다. 네, 너무 착해서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비스 주주분들은 아마 되게 위안을 받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 하셔가지고 33만 원, 뭐 이때 30만 원대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동학개미로 표현하고 또 서학개미로 표현했던 그 어려운 시장에서 용감하게 뛰어들어오셨던 분들, 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지금 다 물렸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잘 모르고 그냥 손해를 봤으면 모르는데
아 이만큼 벌어서 사탕을 줬다가 뺏긴 느낌 이게 또 상실감이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하는데 자신감도 없어지고 본전만 되면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뭔가 공격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움츠러들고 무서워서 못하고 네.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투자의 마인드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참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제가 예전에 저희 업계에서 정말 주식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모셔서 고수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투자의 뭐 고수들. 그래서 하나금투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 그리고 교보증권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 그런 식으로 해서 모임을 꽤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안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은 정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식을 사고요. 그 분이 사셨던 종목이 2016년도에 에코프로라는 주식이었는데 에코프로, 예. 지금은 이제 뭐 15배, 2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추천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분이 주식을 사셔가지고 10,000원에 사서 주가가 7,000원 갔었어요. 2016년도에 페드가 금리 인상을 막 2015년 12월에 하고 2016년에 또 한 번 더 했죠. 그때 지금처럼 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그 에코프로 주식도 마이너스 30%가 갑니다. 근데 그분은 계속 내가 산 주식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자꾸만 이렇게 딴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자꾸만 자전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이제 뭐 보통은 이렇게 뭐 메신저를 만들어 놓고 막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뭐 몇 달 내내 자전거 타는 거 얘기를 해요. 본인의 스트레스를 외면을 하는 거죠. 자전거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 마이너스 30%를 버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버티고 나서 결국은 나중에 그게 2만 원, 4만 원, 뭐 가는데 걸린 시간은 한 1년이면 그게 다 올라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시장에 대해서 이미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캠 피셔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위험 관리는 떨어지기 전에 하는 게 위험 관리지 다 떨어지고 나서 뭐 위험을 우리가 분석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위험 관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방금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내가 산 기업이 핵심 우량 기업이고 이 기업들의 제품이 경쟁력이 있고 그렇다면 시간이 다 해결해줘요. 전고점을 뚫는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전고점을 뚫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데 여기서 뭘 하면 되느냐. 그냥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요즘 손흥민 선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유사도 네. 잘하니까 네. 플레이를.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요즘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 손흥민 선수 아버님이 또 책도 쓰시고 하셨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제가 축구를 하니까 예전부터 많이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기초 체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오른발 슛 1000번, 왼발 슛 1000번. 엄청나네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그 23골 중에 왼발이 12번, 오른발이 11번 이었을 정도로 기초를 굉장히 탄탄하게 다졌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는 좋은 투자 습관 그리고 그 내가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롤 모델이 그동안에는 저도 한 50세 정도까지 열심히 일하고 좀 파이어족들 놀려고 일찍은 아니지만 네, 50세 이상에서는 좀 놀았으면 했다가 요즘은 워런 버핏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93세인데 지금도 주총에서 쫙 얘기하시잖아요. 롤 모델이 바뀌었었는데 그럼 워런 버핏은 그동안 어떻게 저렇게 투자의 고수가 되고 보면 불안해 보이시는 거 없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도 되게 소탈하시고 그런 모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워런 버핏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신문 보는 겁니다. 신문 보는 거. 네, 매일같이 신문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국어 밑줄 그어가면서 주제가 뭐고 소재가 뭔지 그런 거 하는 것보다 네, 좋은 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 해서
고1 때부터 신문을 꾸준히 봤었거든요. 그 보는데 이제 저는 일단은 정치면은 안 봅니다. 아, 정치면. 그래서 저는 어떤 신문을 보든 정치면은 안 보기 때문에 그 신문에 대한 바이어스는 없어요. 일단 좋은 기사다 싶으면 꼬박꼬박 이래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가면서 읽는데, 그래서 지금 약간 두려우시고 내 계좌에 손해가 나 있어서 와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어떠나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투자의 고수처럼 일단 내가 사놓은 종목이 괜찮아, 이 회사 같은 경우면 한 30년 차트를 한번 보세요. 30년 차트를 봐서 경기 침체를 겪고 나서 결국은 전고점을 뚫고 올라오는 기업이네 라는 부분만 확인이 되시면 좋은 습관, 신문도 읽으시고 그동안에 우리 815에서 많은 좋은 책도 많이 소개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책도 보시고 그러다 보면 다 회복됩니다. 이게 뭐 3, 4년 가는 게 아니에요. 한 1년 아니면 다 회복이 됩니다. 네, 그런 마인드로 좀 시장에 약간 의연하게 약간 한 발 떨어져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그렇게 신문 보자 뭐 이런 컨텐츠를 많이 만드신다고. 예, 그래서 제가 4월 달부터 박사니까 신문 봅시다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그냥 매일 30분 동안 30분간 신문 읽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신문을 봐야 된다, 책을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내 그거 볼 시간이 어딨어. 하루 차트 돌려보기도 바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이런 여유를 가져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 차트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뭐 차트에 대해서는 이 업계 누구보다도 차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는 테크닉이잖아요. 그렇죠. 차트 분석은 테크닉이잖아요. 그 손흥민 선수가 가마차고 하는 이는 테크닉일 수 있는데, 그렇게 가마찰 수 있으려면 손흥민 선수 허벅지에 다음에 보세요. 허벅지가 이만해요. 네, 그 기초 체력이 뭐냐 하면 신문 보는 거라는 거죠. 좋은 신문을 꼬박꼬박 보고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신문에 그 기자들, 우리 때도 그렇지만 기자 되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언론고시 본다고. 언론고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자님들이 많이 기레기 뭐 이렇게 욕도 듣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기사, 산업기사, 국제기사 쓰는 그 내용들 보면 너무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도 나도 산에 한번 가봐야지 하면 처음에 올라가면 되게 힘들어서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경제신문이나 국제적인 이런 기사를 보는 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산에 같이 간다는 마음으로 30분간 매일매일 일러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좋은 습관이 꾸준히 누적이 돼서 정말 투자의 고수가 워런 버핏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저도 읽어야 되는 거 그냥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그런데 말씀하신 그 핵심 우량주, 뭐 여러 가지 과거의 차트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뭐 확인이 된 분들은 안심이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닌 분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중소형주 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테마의 열풍에 같이 어떤 사가지고 고점에 물리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스스로 이게 핵심 우량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간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 테마주를 하셨다면 그 좋은 교훈을 얻으신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뭐 20대, 30대, 40대 분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번에 뭐 큰 손해를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지만, 제가 옛날에 뭐 식당 하다가 뭐 거의 3억 날리고, 그때 당시에 뭐 10년 전이었으면요. 15년 전이었네요. 15년 전이면 그 3억은 지금 10억짜리 아파트예요. 아니, 그거 가지고 저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 봐.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내가 그랬더라면 하면 아마 화병 걸릴 거예요. 그렇죠. 화병 걸릴 건데, 저는 그 3억이 우리 식당의 주방장,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던 그 직원들, 홀 직원들한테 그렇게 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아깝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깝죠, 사실. 아깝지. 투자금을 날렸으니까요. 아깝긴 한데 마음을 그래도 그 돈들이 그렇게 쓰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내가 그러면 뭘 잘못했지? 저 어차피 투자 관점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투자 관점으로 나는 뭘 잘못했나라고 생각했더니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잘 모르고 제가 뭘 알겠어요. 그 그렇죠. 시기에 대해서. 뭐저 식자재가 이게 뭐 어떻게 사오고 잘 그걸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가. 전혀 모르고요. 또 하나 언제든지 손절할 수 없다면 하지 말자. 그렇지. 이거 왜냐면 기본 계약이 있고 다 그러니까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충을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10원도 못 건지고 나올 거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10원도 못 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손절을 하고 싶은데 손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거기서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내가 엑시트 뭐 팔고 싶을 때 이익을 내고 팔든 아니면 손해가 나서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팔 수 없는 주식이나 자산이면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거든요. 그걸 만약에 제가 60세, 70세에 돼서 제 은퇴 자금으로 만약에 했었더라면 그렇죠. 그건 정말 폭망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뭐 테마주를 하셨던 뭘 하셨던 저는 소중한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프로가 되려면 2번 실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실수를 네. 반복하지 않아야죠. 그러면 이번에 내가 핵심 우량주에 샀는데 높은 가격에 샀으면요. 이렇게 착한 가격이 아니라 비싼 가격에 사니까 이렇게 30% 40%도 빠질 수가 있구나라는 주가의 변동성에 대한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회복이 안 되는 기업들은 내가 왜 이런 주식을 샀게 됐지? 누가 좋다고 해서 사라고 해서 누가 이유. 뭐 나올 거다라고 해서 샀는데 이런 투자는 나는 앞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좋은 교훈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일단 그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서 그 점검을 해보면 좋은데 이제 쫓기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은퇴 자금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또 무슨 집을 사는데 보태야 되는 자금일 수도 있고 어쨌건 피땀 흘려서 번 돈이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하고 싶은 거야. 네. 그러니까 바로 또 다음에 급하게 오를 수 있을 만한 주식이 뭘까? 빨리 오를 수 있는 이런 것을 또 찾아서 투자하시면서 더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게 사칭 문자들 있잖아요. 사칭. 저를 사칭하고 리딩방. 우리 불법 리딩방. 815 모니터계에 나온 많은 유명한 출연자들을 사칭하는 그 문자들 보시면 무슨 그룹입니다. 거기다가 또 뭐 무슨 작정 그룹입니다. 이렇게까지도 쓰더라고요. 근데 내용들은 보면 3개월 안에 뭐 400%, 뭐 100%. 저는 한 달에 한 달에 20% 이것도 잘 믿기 힘들거든요. 한 달에 20%면 1년에 240%인데 그죠? 엄청나네. 그런 걸 문자가 계속 이름만 바뀌어서 날라오거든요. 왜 이런 문자가 날라올까? 거기에 현혹돼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가입하는 사람들을 어떤 점을 이용을 해서 이런 문자를 보낼까? 보면 전부 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건드리는 거죠. 네. 욕심. 그래서 주식은 저는 굉장히 공정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아무 차별이 없어요. 내가 500만 원으로 투자든 5억으로 투자하든 내가 사고 싶은 주식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굉장히 공정한 시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돈을 잃는 사람들은 조급한 사람이에요. 조급한 사람, 단기간에 돈을 빨리 벌려고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작년 초에 삼성전자 9만 원에 사도 바로 12만 원 갈 줄 알고 11만 원에 팔아먹어야지. 그러다가 안 되니까 미국장은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하고 작년 연말에 또 미국장 쫓아가고 그러면 내 돈이 자꾸만 이제 녹아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연 15%가 목표가 되셔야 돼요. 연 15%. 월 15% 아닙니다. 연 15%. 연 15%면 정확하게 3억이 5년 지나면 정확하게 2배가 됩니다. 5년 후면. 복리 효과로 6억이 되고요. 6억이 또 연 15%를 꾸준히 벌면 또 5년 뒤에 12억이 됩니다.
그러면 3억이 12억이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10년 동안 내가 연 15%만 벌면 그래도 지금 3천만 원이 1억 2천이 되고 그 1억 2천을 또 꾸준히 하면 그게 또 4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여유 있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것도 투자도 제대로 하면 우리 워렌 버핏 얘기했듯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처음서부터 잘 배우면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수십 년째. 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하면은 집안이 망하고 뭐 처가가 망하고 친척들까지 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사업과 함께. 이 말씀하신 욕심을 거두고 15%라는 어떤 목표 수익을 정하게 되면 바라보는 주식 자체가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요. 달라지고요. 또 과거에는 주식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는 공모주만 하셨거든요. 근데 공모되는 기업들 중에서도 뭐 안 좋아진 기업도 있긴 하겠지만 과거에 제 기억으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롯데케미칼을 이제 그때 호남석유였었는데요. 호남석유가 전형적으로 롯데케미칼 완전 순수 케미칼 회사니까 전형적인 사이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한번 고점에 못 파셨어요. 그냥 기다리니까 3년 지나니까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훌러덩 막 날아갔었죠. 3만 원이 5천 원이 됐다가 결국은 한 20년 지나고 봤더니 이게 45만 원까지 또 갔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기다리면 됩니다. 예, 좋은 기업이면 늘 기다리면 반드시 이렇게 수익을 안겨주는 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핵심우량 기업인가. 그 핵심우량 기업에서 이 핵심이 글로벌하게 1등이어야 되거든요. 1등이어야 되는데 그게 포함이 돼야 돼요. 예, 그 분야에서는. 예, 제가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과거 우리가 30년 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우리나라가 1등 기업이 1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어요. 그랬죠. 거의 없었죠. 뭐. 그렇죠.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소위 그걸 갖다가 우리가 1등 제품을 이제 탑 티어 제품이라고 하죠. 이게 티어가 first tier, second tier, third tier 이렇게 있을 때 요 1등 그룹에 있는 회사를 탑 티어라고 하는데요. 이 탑 티어 기업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도 30년, 50년 이 투자하기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글로벌하게 탑티어 기업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는 코스피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프랑스, 영국,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만 하더라도 자라 같은 기업이 있고 그렇죠.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스페인 기업 생각나는 기업이 뭐지 하면 별로 생각이 많이 안 나요. 관광, 음식밖에 안 떠올라요. 그러죠? 그리고 일본 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소니부터 해가지고 산요도 있었고 파나소닉 뭐 많았잖아요. 그리고 일본 자동차도 보면 미쯔비시도 있고 마즈다도 있고 많았죠. 도요타, 누구나 진짜 갖고 네. 싶어 했던 차였죠. 그러니까요. 근데 도요타만 지금 아직까지 위에 탑티어에 있지. 혼다도 지금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가 혼다보다 더 팔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일본도 보면 글로벌 탑티어 그룹에 있었던 기업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니케이 225는 1990년도에 38,000이었어요. 38,000 했던 지수가 6,000 갔다가 지금도 그냥 2만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글로벌 탑티어에 포진돼 있는 기업 중심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글로벌 탑티어 세계 1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30년, 20년, 10년 전보다 지금이 주식 투자하기는 너무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자꾸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 위험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면 돈을 잃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가 그리고 네. 왜 샀는가에 대한 자기 점검 네. 이게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놔두고 올바르다. 하여튼 그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놔두고 내가 헛길을 가지 않았나. 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헛길, 이 정석을 벗어나서 요행이거든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벼락치기 해놓고 100점 받으려고 하고, 저도 사실 옛날에 그렇게 요행을 많이 말했었는데 찍기. 큰 시험일수록 어느 정도 60시간, 100시간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뭐 3시간 벼락치기 해가지고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세상은 공평하고 주식시장도 굉장히 공평하고 공정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예, 그 올바른 방법이 그렇게 핵심 우량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다 보면 반드시 물가 상승률 이상의 그런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요. 절대 내가 그동안에 투자를 했던 게 유행을 바라는 투자 방식이었나? 그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믿음을 갖고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말씀 들으면서 자꾸 우리의 투자 방법,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우리가 미국에서 열풍을 불었던 밈 주식들에 네. 대한 거 되게 비판했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돌아보니까 밈 주식의 원조는 우리 아니야? 정치인 테마주, 무슨 테마주, 무슨 네. 펀더멘탈하고는 상관없는 정말 시시각각으로 올라오는 많은 것들. 기업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올라가는 수급 논리 뭐 이런 거. 우리가 원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옛날에 제시 리버모의 주식 투자했던 걸 보면요. 네. 거기도 루머가 난무했을 거예요. 그래요? 그때 뭐 그 전에 뭐 1800년대로 돌아가면 그때도 보면 워털루 전쟁에서 뭐 저기 나폴레옹이 지고 있다, 이기고 있다 이런 거 루머 만들어내면서 그때도 뭐 이런 투기적인 매매는 언제나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시장을 절대 우리가 우리 시장은 너무 뭐 옛날에 뭐 냄비 장세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어디서나 이게 그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동물적 본능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나는 그런 거 안 해. 예, 이렇게 확고한 원칙을 좀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야 돈을 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박수익 대표님, 이게 대표님이라고 이제 하니까 입에 안 붙어가지고 자꾸 전무님이 튀어나와서 네, 또 우리 주식시장 전반, 그 다음에 우리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니까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많은 거를 점검해보고 네,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박세익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